앞으로 위안화를 중심으로 하는 자국 통화 교육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금의 유가 상승은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달러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또 미국의 달러 패권도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뷰가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나라 돈의 가치는 사실 그 나라 금리하고 이렇게 직결돼 있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5% 중반대로 높고 시중금리 또한 최근에는 이제 상승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를 띨 수뿐이 없고, 시중금리 같은 건 보통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대표 금리인데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게 한 3개월 사이에 연 3.7%에서 지금 연 4.3%로 거의 뭐 16% 이상 오르는데, 이게 앞으로 이 오름세가 더 지속될 것 같아요. 즉 그 얘기는 이제 달러가 이제 더 강세로 간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로화를 비롯한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이제 상대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유로화에 대해서 달러가 지금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미국 경제가 유럽 경제보다 강하다고 시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인플레이션도 지금 미국보다 높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서도 미국보다는 더 올릴 거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유로화에 대한 강세가 달러 인덱스 강세로 나타나면서 그게 달러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화의 강세는 기축통화의 위상으로서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데, 사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내심 이런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아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미국으로서는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선 가장 크게 우려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유로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엔화에 대해서 강세로 나타나면 그 상대국들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자기 외환보유에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달러로 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사들이는 이런 환율 방어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미국 국채가 시장에 공급됨으로써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그 얘기는 다시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이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또 막 만나기도 하고요. 또 막 브릭스에 가입한 국가들 간의 협력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달러 패권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것도 영향이 있죠. 최근에 사우디가 브릭스에 가입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건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거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사우디가 사실은 페트로달러의 주도국인데, 사우디가 이제 브릭스 쪽으로 가입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반미 전선에 사우디가 가담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우디로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사우디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 경제 성장이 계속 그 하락세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 빈살만이 나름대로 국가 개조 사업을 통해서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거 제조업 국가로 바꾸겠다 하면서 지금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들어온 네옴시티라거나 뭐 여러 가지 제조업으로의 변화, 그다음에
자주 국방을 위해서 드론 공장을 세운다거나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위해서 사우디는 사실은 작심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무슨 작심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석유 가격을 끌어올려서 재정을 튼튼하게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지금 얘기한 여러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사우디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유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첫째는 자국 산업의 그 변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 어떻게 하든지 바이든을 한번 떨어뜨리겠다라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빈살만이 러시아의 푸틴하고 자주 이제 통화도 하면서 자기들의 이 석유 전쟁에서 이 단합을 이렇게 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지난해 10월서부터 빈살만이 석유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 전체 감산을 1일 200만 배럴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했는데 올 초에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는 160만 배럴을 더 감산하자고 거기도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고 그래서 사우디가 100만 배럴을 자기가 추가 감산하겠다라고 나서서 러시아도 여기에 동조를 해서 그럼 러시아도 3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도 공식 입장을 이러한 감산 기조를 내년 말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유가 상승은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지금은 별 효과를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지금보다는 늘어나서 중국의 수요가 지금보다 1일 한 150만 배럴 더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감산과 수요 측면에서의 올라가는 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유가는 지금 선에서 끝이지 않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올라가서 지금 배럴당 100불은 쉽게 깨고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다시 드는 거예요. 이게 두 달 전서부터 이제 고개를 치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이게 더 크게 고개를 쳐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쳐들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시중금리에는 이미 선반영이 돼서 지금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헤지펀드 같은 데서는 미국 국채 가격 하락에 쇼패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국채 같은 게 지금 4.3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빌 에크먼 같은 사람은 30년물 같은 경우는 5.5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BOA 같은 제도권 금융에서도 4.75%까지는 간다. 그다음에 전 재무부 장관 서머스도 BOA가 발표하기 이전에 그 사람은 예전서부터 4.75 간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 상승과 미국 국채 금리가 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수록 이 국채 금리가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이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와 사우디,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이 만나고 이러한 요인들이 이 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또 그 워런 버핏은 또 그 미국 국채 괜찮다고 강하다고 하면서 빌 에크먼하고 또 이렇게 반대되는 걸로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워런 버핏은 네. 그 사람은 단기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논리가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게 빌 에크먼이 얘기하는 건 이건 장기 국채고, 그러니까 사실은 단기
장기국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건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단기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은 그 기준금리가 0.25% 인상된다는데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로 가면 예를 들어 10년물 같은 경우는 0.25%에다가 듀레이션 8을 곱해야 되니까는 그것만 해도 2%죠. 0.25%가 움직이면 2%가 하락을 하게 되고 20년물, 30년물 가면 그게 폭락 수준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금 국채에 투자 안 되는 건 그 양반은 지금 다 단기채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장기 국채하고는 좀 틀리죠. 그러면은 또 한 측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하면서 뭐 채권 투자에 적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2, 3년 바라보고 10년물에 투자하면 괜찮지 않겠냐. 근데 그게 또 자칫 위험한 좀 판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기 국채는 관계없어요. 단기 국채는 뭐 연이자가 한 5% 정도 되고 설사 이런 시중금리가 좀 움직이고 뭐 그래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데 장기 국채는 이거는 확실히 금리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내리는 대세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래야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사실 장기 국채는 지금 상황에서는 권하기 쉽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사우디과 미국 간의 좀 관계가 좀 느슨해진 게 결정적인 게 하나가 이제 제가 짧은 지식으로는 미국에서 그 오일이 터져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옛날에는 중동이 전략적으로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당시 미국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달러고 하나가 석유였어요. 그건 석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항공모함 2척을 항상 상시 대기시키고 중동에서 유전이 개발되면은 항상 미군을 파견해서 유전을 보호하고 하여튼 그때는 지극정성으로 중동 산유국들을 미국이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나와서 미국이 이제는 석유 수출국이 되면서 미국한테 중동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사실은 이 지역을 이제 쉽게 생각하고 이 지역에서 철수하고 거기 있던 항공모함들을 뽑아다가 남중국해에 배치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사우디에 실수한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우디와 이란과 서로 심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중간에 완충 지역인 이라크를 침공을 해서 여기를 와해시킨 게 사우디한테는 굉장히 이게 악재가 된 겁니다. 완충지대가 없이 바로 이란과 이제 대적하는 상태가 되고 이란이 또 혁명을 수출하면서 주변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의 성격이 사실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성격을 하면서 사우디가 굉장히 공경에 빠졌었고 심지어는 사우디 유전이 드론으로 공격받을 때 미국이 모른 척을 했어요. 사우디를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미국이 모른 척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사우디도 미국을 믿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오일 그 원유 가격이 오르면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더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가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 게요. 지난번에 그 석유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미국이 대응한 게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겁니다. 그걸로 이제 석유값을 좀 억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일 가스 유전에서 석유를 캐내는 거는 우선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쉽게 석유 가격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있을 만한 좋은 유전들은 대충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유전을 개발하게 되면은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 세일가스 업체들의 그 재정이 그렇게 튼튼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석유 가격을 억제할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기 이제 힘든 시스템. 그러면 진짜 그래서 이게 사우디와 러시아와 또 이렇게 브릭스 국가들이 해서 미국의 그런 패권의 균열을 조금씩 더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군요. 그리고 그 전략 비축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유가 오를 적에 그걸 너무 많이 퍼서 이렇게 기름 가격 상승을 억제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 비축유가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금 제동을 걸어요. 더 이상 전략 비축유를 꺼내지 말고 이제는 채울 수 있으면 채워라. 그래서 미국 정부하고 의회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석유 가격이 올라도 비축유를 더 이상 방출하지 못해요. 이게 또 유가 상승의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 가운데 또 자원 강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결제가 이제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점점 더 달러 패권이 약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브릭스가 자원 강국으로서 특히 석유 매장량의 44%를 이제 브릭스가 장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석유 시장은 브릭스의 의도를 읽어야 될 겁니다. 특히 브릭스의 신규 개막한 사우디와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이란, 러시아 이게 다 브릭스의 이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세계 시장을 이제 주도할 공산이 크고 지금 브릭스 내에서는 어떤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외환보유하고 러시아 부호들의 재산이 압류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반미각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가 무역거래나 금융거래에서 달러를 쓰지 말고 우리의 통화를 사용하자는 이러한 기운이 브릭스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브라질은 양국 간의 교육을 할 적에는 이제 달러 대신 위안화와 헤아라를 쓰자라고 이제 협약을 맺었고 이게 점점 확산이 돼서 러시아와 브라질 혹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중국, 러시아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는 자국 통화를 시작으로 그러는데 여기에 또 인도가 가세를 해서 인도도 예를 들어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석유를 수입할 적에는 자기네 루피아나 러시아의 루브라를 쓰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이게 브릭스 내 국가들한테 이게 점점 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중국이 대외 결제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역거래건 금융거래건 올해 들어와서 위안화 비중이 달러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오는 물건을 할 적에 이제는 달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위안화로 거래하는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제 더 높아질 겁니다. 지금 중국과 교육하는 국가 수가 그러니까 중국을 최대 교육 파트너로 갖고 있는 나라의 숫자가 140개국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하고 중국하고 거래할 적에는 이제는 대부분 달러 대신 위안화 같은 게 선호되고 있고 또 중국은 이를 위해서 특히 중동 국가로부터 위안화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우리나라와 거래를 할 적에는 위안화를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위안화 대출을 하니까 외환에 시달리는 개도국이나 제3세계 입장에서는 달러에 못지않은 이렇게 교육 통화로 떠오르고 있는 위안화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과 거래를 시작하니까 앞으로 브릭스 내에서 위안화를 중심으로 하는 자국 통화 교육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